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걸 좀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 사상적으로 볼 때는 그 유학 사상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 이래로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이제 맹자라는 사람 분이죠. 예. 근데 그러면은 한국 역사에서는 이런 어떤 그 사상이 가능했던 환경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전이 살았던 고려 말의 그 위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1352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사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고려사에서 제일 위대한 왕은 저는 2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태조 왕건이 그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는 공민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민왕은 초반전에는 잘했어요. 초반에는 잘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뒤엉켰는데요. 공민왕이 그 22살 때 처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당시는 그 고려의 왕은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권력 투쟁은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3수 뒤에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첫 즉위교서를 발표했을 때 즉위교서에 그 당시 시대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 가지가 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는 인사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세 번째는 국방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인사하고 재정하고 국방 문제에 그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위기 그 분야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취약해졌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토지제도가 붕괴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국방 위기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사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려말 우리 개혁을 할 때 왕권이 너무 약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개혁을 위해서도 왕권이 필요한데 왕권이 너무 취약해진 상태에 있었어요. 고려말에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제도가 그 당시 경제적인 쪽에서는 토지가 거의 유일한 이제 생산의 근거였는데 이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백성들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토지가 붕괴되면은 백성들이 일단 세금을 이제 너무 많이 걷으면 이제 생활이 붕괴가 되는데 보통 전통적인 전통국가의 그 조세제도를 보면은 10분의 1세가 정당한, 저스트한 제도예요. 오늘날 우리 소비세도 10분의 1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보면 대략 10%가 되게 적절한 걸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고려 말에는 이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백성들로부터 한 7, 8 정도를 거뒀어요. 근데 밀란사라든지 이런 걸 쭉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느냐? 7에서 보통 일으켜요, 7에서. 7 정도가 되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라는 그 상태가, 왜냐하면 완전히 그 인연을 갖다 다 가져가니까 3 정도 가지고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가족개체부터 일어나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녀를 파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팔았어요. 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첫 번째 하는 게 일단 자녀를 파는 거예요. 자녀를 팔아도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거지를 떠나서. 도둑이 이제 커지면 그게 이제 반란이 되는, 민중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략 고려 말 그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제도가 붕괴가 되니까 다 부자들이 이제 토지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가지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요.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관료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붕괴되는 거지, 보면은. 또, 국가가 세금이 없으니까 정규군이 없어졌어요. 정규군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정규군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개인 사병들이 존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다 개인 사병이에요, 전부 다요.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자기 휘하에 한 2,000명 정도 사병을 가지고 있었죠. 군대가 없으니까 이제 왜구들이 40년 동안 완전히 전국을 다 유린했죠. 흥건적에 난 봤을 때 또 수도가 함락당하고 또 거기다가 외교, 당시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났느냐? 대륙에서 나라가 교체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이를테면 그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갈 때 전쟁이 일어나고 보면요. 그 다음에 진나라 끝나고 한나라 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 한사군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홍건적의 난 같은 경우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갈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또 외구 문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몰락하고 일본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하에서 소련과 그 미국이 부상하면서 분단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지금 이제 세계의 그 권력 구조가 바뀌는 시기죠.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최근에 사드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하나의 저거죠.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가지고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을 해왔고 경제적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정치 구도에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하고 어떤 국민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는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요. 외교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명으로 갈 거냐, 원으로 갈 거냐, 친명파, 친원파 이제 나뉜 게 이제 이런 국가의 장래를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정벌과 이제 명나라와의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죠, 사실은요. 거기서 이제 위화대군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상의 위기인데요. 국가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군대라든지 행정체계만 가지고 국가를 갖다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역사 교과서 논쟁도 사실은 그런 문제의 한 일환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때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아니 공산주의라든지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여러 다양한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어떤 삶을 평가할 것이냐, 국가의 어떤 길을 결정할 것이냐,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분열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분열되고 국가라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외적이 들어와서 망하는 적은 없어요, 국가라는 거는. 안에서 미리 망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보통 망해요, 보통. 근데 안에서 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 사상의 분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려 말에도 이제 사상적인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라가 크게 한번 바뀌어야 될 때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갈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굉장한 그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신집권 11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년 가까이 쭉 오면서 볼만한 지식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정치적 지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치에서 생각하는 그 지식인들이 없어졌어요. 다 시인이 되든지 승려가 되든지 아니면 문학적 지식인들이 된 거예요. 정치를 고민하는 지식이 아니라. 고려 말에 그게 없는 상.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식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고려 말에 대신한 그걸 하나 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리학적 지식인들. 새롭게. 그다음에 성리학은 보편적 학문은 아니었어요. 막 새로 들어와서 이제 유행하는 학문이었어요. 그 학문을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따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안양부터 시작해서 이재현, 그다음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권근 이런 사람들, 윤소조 이런 사람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쭉 가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를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색 좌파, 이색 우파가 나와요. 이색 좌파가 이제 정도전이고 이색 우파 정몽주예요. 이색 우파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색 좌파는 나중에 살인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몽주가 죽고 이색은 살아남았지만은 권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둥운동 72년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길제, 야한 길제인데 야한 길제가 선산에 가서 거기서 은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맥이 결국은 김종지한테 이어지고 조광조한테 이어지고 조선 살인의 기원이 된 거예요.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성리학자들은 공민왕한테 어떤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공민왕이 딱 죽고 이인임이 권력을 딱 잡고 나면 다 이제 추방되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 자체 내에서 성리학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같이 해서 되느냐? 이성계랑 결합한 정도전인 결국. 정몽주는 사실은 이성계를 선택을 했죠. 근데 정몽주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려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1391년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도전, 정몽주 같이 갔어요, 사실은 이성계하고. 1년 전에 사실은 정몽주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뒤집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 죽고 이제 조선이 건국된 거죠. 우왕대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적 지식인들이 이제 대두가 됐어요. 대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예. 공민왕이 이제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1375년에 공민왕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그 외교 정책을 어떻게 될 거냐. 공민왕이 타락했으면서도 외교 정책은 잘했어요. 새로 명나라 건국되면서 명나라 쪽에 이제 같이 친명 정책을 취했죠. 근데 그때는 원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명으로 가느냐, 친원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공민왕이 친명으로 딱 입장을 정하고 가다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고려 쪽에 원래 좀 세력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나라 쪽하고 계속 100년 동안 교류를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친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젊은 때 나이가 뭐 30살, 30대 전후였는 사람인데 투쟁이 일어났죠. 대외 문제를 둘러싸고. 그래서 이인임 쪽이 이제 쳐가지고 최영이 이제 이인임을 지원했기 때문에 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 정도되는 사람 다 이제 귀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원나라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무식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에요. 동방견문록이라는 건 쿠빌라이 때 저기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왔거든요. 쿠빌라이 때 와가지고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어요. 쿠빌라이 밑에서. 그러면서 돌아가서 쓴 책이 동방견문록인데 거기에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 내용이 놀랍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원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 별명이 1밀리오네예요. 뭐냐면 100만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 죽을 때 신부가 그동안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진심을 토로하고 이제 죽어라, 회개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내가 본 거에 10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당시 원나라가 얼마나 번영한 나라였는지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올 때는 해상으로 왔어요. 17살 때 출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41세였어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쓴 게 동방견문록이에요. 여기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당시 지폐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와요. 지폐. 교초라는 말 뜻이죠. 지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환 지폐지만은 지폐를 가져가면 원래는 은으로 바꿔줘야죠. 금으로나.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금이나 은 생산량이 그 상품 유통량보다 너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태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화폐학적으로 볼 때는 통화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은 그 돈은 사실은 종이 조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태환이 불가능한 거니까. 사실은. 근데 지폐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지폐를 사용한다는 말은 그 원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상품의 유통량이 도저히 은 생산량이 못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 못 따라가니까 계속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지폐를 만든 거죠. 대신에 국가의 지폐를 국가에 가져가면 은으로 태환해준다는 조건하에서요. 근데 태환 지폐라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이를테면 지불 준비 그건데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한 10배 정도 유통량이 이제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만든 건데 이거 서양 사람들 그 당시 이거 들을 때는 아니 종이를 가지고 무슨 저기 물건을 말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폐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볼륨이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 수도가 그 당시에 그걸 대도라고 그랬는데 북경이에요. 북경. 거기 한 3만 명 정도가 가 있었어요. 고려 사람들. 상주 인구가. 왜냐하면 그 원나라가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30리마다 역을 뒀거든요. 저기다가 제국 전체에다가. 사실 저희가 유럽까지 뻗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도까지 30리마다 역을 둬가지고 교통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 치안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그 사람과 그 물자와 지식이나 이런 게 막 교류가 막 일어난 거죠. 고려 사람 3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고려 인구라는 게 500만이나 600만 정도 됐을 건데 인구의 한 5%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또 지식인들이 가진 지재현이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려 사회의 어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요. 여기 이제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충선왕이 그 원나라에 있을 때 그 살롱을 만든 만건당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 원나라 수도에 있던 그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거기 와서 왜냐면 놀았는데 술하고 밥이 공짜니까. 왜냐면 만건당에 사는 건 전부 다 공짜니까 지식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총무를 누가 맡았냐? 이재현이 맡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크레터리를. 1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최고의 지식인들, 문인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걸 다 들으면서 최고의 지식인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리고 충선왕이 그 중국 전체를 2번 여행했거든요. 그거 다 따라다닌 거예요. 여행이라는 게 또 사람 안목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중국 문명 전체를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이세균이, 정몽준이, 이런 사람이 쭉 배출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사람 뭐랄까요. 고려사회에 큰 지식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성리학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성리학이 이제 혁신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혁신운동을 처음 정치운동화시킨 사람이 이색이에요.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만들었는데 1367년이죠. 홍건적이 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성이 완전히 황폐화 됐는데 성균관을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색이 거기서 성리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리학 토론하면서 거기서 고려 말기에 개혁운동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개혁운동 집단이 거기서 성생이 됐어요. 또 성리학은 굉장한 세상을 구하겠다는 열정에 불탔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 대학 때 386들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개혁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이에요. 우왕, 천하의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자기가 빠진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긴 사람들이다. 정도전 같은 경우 천하의 근심, 선비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천하의 근심이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한다. 천하의 걱정은 다 자기가 지고 천하의 즐거움은 백성들이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내가 즐기. 그게 선비다. 그게 성리학자들이죠. 조선의 선비들이라는 게 인생관이 뭐냐? 수기친이죠. 인격을 완성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평천하까지 이르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나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역사의 좀 아이러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전은 개혁을 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조선의 건국자가 됐습니다. 정몽주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까지는 사실은 이성계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이성계가 1335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정몽주가 1337년생이에요. 나이가 2살 차이는. 그 다음에 정도전이 1342년, 5살 차이는. 사실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이성계가 처음 개성에 와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이력을 시작할 때 사실은 정몽주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정몽주를 제일 좋아했어요, 이성계가 사실은. 그리고 정도전은 정몽주가 추천해서 아까 유배 생활하다가 40살 때 함흥으로 찾아가서 조인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화대군 돌아와가지고 암살자 명단을 보면은 반대자들이 암살자 1번이 이성계고 2번이 정몽주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정몽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려를 깨트리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성계도 고려를 깨트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군에 돌아와가지고. 근데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땅을 다 문서를 개성거 큰 바닥에 거리에 모아놓고 광화문 내거리에 모아놓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언젠간 죽는 거예요, 이성계도. 그러니까 그 정도 혁명적인 어떤 상태까지 갔는데 왕조를 그새 보존하면서 간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볼 때. 정도전은 나중에는 이색도 죽이라는 상소문을 써요. 이색이 스승이잖아요. 이색이 스승인데 이색을 죽이라는 상소문을 써요. 그다음에 공양왕이 왕답지 못하는 상소문을 써요. 그거는 스승과 왕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니까 폐륜이에요, 사실. 그 당시 저기로 볼 때는. 정도전은 혁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정몽주는 개혁은 좋다. 하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가 무엇이냐. 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학자의 세계관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성계도 고민을 하다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정몽주 한번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성계를 이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 유배 보냈거든요. 근데 정도전하고 조주는 다 유배 보냈어요, 이미요. 보내고 이성계가 구해주지 않았어요. 이성계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탐색을 하러 간 거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부인이 죽어가지고 한씨가 이제 정몽주가 돌아가면은 바로 다 죽을 판이에요. 다 반격이 시작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성계 가문에 있던 그 부하들이 조영균이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말이죠.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이성계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방원이 이성계를 가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어머니 그 묘회가 심유살이나 제대로 해라. 모든 건 천명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원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아까 말한 퉁도란 이재란한테 형님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랬더니 퉁도란이 하는 말이 형님이 모르는 일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데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이방원이 큰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 저기를 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면은 역사가 우리를 뭐라고 기록하겠느냐. 결국은 이성계 집안은 다 불충한 놈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거는 못하겠다. 내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가 죽여라. 영몽주. 그래서 지금 정치라는 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조용기가 가서 죽인 거예요. 죽였더니 이성계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이방원을 욕을 하면서 이놈의 자식 네가 부모의 말을 어기고 국가에 충성을 원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국가에 충성하는 집인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막 길길이 뛰지만은 그건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여하튼 간에 그래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결국은 1차 요양전에서 정도전이 죽고 전체적인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선의 살인들이 누구를 조선 건국의 정신으로 영혼으로 삼느냐? 송몽주를 삼는 거예요. 정도전은 무덤도 없어졌어요.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개혁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개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일반 사람들은 개혁을 할 때는 박수를 쳐요. 개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을 버려요. 그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순수한 거를 항상 어떤 미래의 어떤 표본으로 삼거든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역사 사이에 어떤 약간 갭들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정치라는 건 깨끗할 수만은 없거든요. 아까 정도전이 이색주기라는 말하고 공영학 얘기할 때 오늘날 역사가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폐륜이기 때문에. 당시 인간의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이 건국됐죠. 그리고 더 이상 역사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고 스승을 죽이면서 역사가 섰을 때 그 사람은 정당화할 수가 있느냐? 그건 잊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보존하자고 개혁에는 물론 반대했지만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념의 순수형으로 남죠. 그게 역사의 영웅들, 심볼들이에요. 그리고 문묘의 맨 앞에 갖다 놓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치와 역사 사이의 어떤 저기 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역사와 정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갭의 문제를 좀 깊이 이해해야 된다. 오늘날 정도전님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근현대사의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좀 있고 아직도 우리가 본 거는 우리가 그걸 좀 균형되게 좀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역사와 정치의 구조를 좀 우리가 깊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